무너졌습니다. 이걸 더 이제 공고화하려고 지금 여당에서는 대법원을 거의 뭐 무력화시키는 수준으로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는 했습니다만 법안은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결국은 다수의 정치 세력이 독립기관들을 보여가고 그다음에 부분 이익이 전체 이익을 보여간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국회 내에 다수의 세력은 소수의 보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응답이하죠. 아주 천연폐합니다. 이거는 헌법이 예정했던 원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헌법의 원리나 헌법의 이성을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라는 걸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알면서 거부하는 것 같아요. 결국 헌법 체제의 위기입니다. 이 상황이 왜 이게 우리가 수용을 했던가 87년 체제에서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미 권력 균형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 정치의 과정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지금 끝난 거냐? 저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 개의 수레바퀴가 여전히 돌아가고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거어진 것이 그 금이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이 균열을 복원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 원리를 유지시키고 작동시키는 국민의 이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복원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결국 오늘의 이런 행사가 국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데 하나의 조그만 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유시장 연구이라는 걸 부르고 있습니다. 파퓰리즘과 경제위기라고 그래서 앞서 두 분이 아주 훌륭한 정치와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제보다는 정치 시대다, 법률의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러나 경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파퓰리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 운동을 간단히 파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뭐 파퓰리즘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극치를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올바르게 리더기보다는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대중들의 인기를 토대로 해서 정치 운동을 하는 파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개개인들의 이익과 국가 전체 이익이 약간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개개인들의 이익이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휴가 때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 많은 친구들이 야 이거 이렇게 돈 줘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골 지금 우리는 이번에 지역 화폐가 약 13조 원 정도 나왔는데 적게는 100만 원 정도 4인 가족 경우에 그다음에 많게는 220만 원까지 나가는데 내가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제 220만 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거 괜찮은 거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이게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설명 자체도 어렵고 왜 안 되냐? 재정이 위험하다니까 재정이 뭐야 도대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자유파 정당들은 인기가 없고 좌파 정당들은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역사를 보니까 마오쩌둥이 전쟁 중에도 항상 등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선전 삐라를 만들어서 뿌렸다고 그래요. 결국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이긴 거죠. 그만큼 좌파 정당들은 예나 지금이나 선전선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것이 바로 파퓰리즘입니다. 이 파퓰리즘은 이제 개인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파멸로 가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한 국가였죠. 그런데 그때 이제 유명한 후안 페론이라는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후안 페론의 와이프가 에바 페론이에요.
이 발표론이 젊은 가수인데 약 한 30대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벌었죠. 비민들에게 무상무료 제6기가 왔습니다. 제6기가 오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의 항구라든지 유명한 문화 유적까지 다 팔아서 그걸 갚아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리스 항구들은 많은 경우에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이 싸게 사들였죠. 그런 것이 이제 그때 이제 그리스뿐이 아니고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등의 위기에 남미 위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한 것이 이 위기의 시기가 1인당 소득이 3만에서 4만 달러 그 사이입니다. 그때 2011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2만에서 3만 달러인데 지금은 올라가서 3만에서 4만 달러인데 그게 뭐냐면 그 정도면 굉장히 사회가 위험한데 요걸 넘어서 나라는 4만 달러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등인데 그 정도 되면은 웬만한 사람 사회에서 불만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고전에가 바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된 지가 11년 됐는데 4만 달러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남유럽이나 남미처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아까 정치 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때고 이 시기를 넘어서야 이제는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번영된 사회를 물어줄 수 있는 문제는 이 시기에 이제 파퓰리즘이 득세한다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는 어느 정도 부유했냐면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넘버1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는데 문제는 1999년에 마두로라는 사람, 마두로 전 차베스라는 사람이 이제 집권했는데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에 일단은 보통 좌파들이 하는 그 전략이 국유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유화하면서 석유 시추하는 외국 회사들 다 내쪽 하다 보니까 석유가 시추가 제대로 안 돼요. 그게 이제 설비 같은 것도 마모가 되고 이래가지고 장비도 노후가 되고 잘하는데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있어요. 차베스가 제일 먼저 한 게 사법 개혁이에요. 지금 한국도 사법 개혁을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죠. 사법 개혁을 해가지고 대법을 비롯한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게 되고 두 번째 한 게 언론 개혁이지. 지금 우리도 언론 개혁한다고 해서 언론 개혁하면 지금 우리가 대충 언론 개혁 내용이 지금은 방송 상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방송을 정부가 다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까지 우리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있었지만 그게 뭐냐면 KBS가 완전히 정부 언론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KBS도 안 보고 심지어는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생겼는데 얼마 전에 저번 윤 대통령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바꾼 게 KBS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을 새로 바꾸어서 KBS, MBC 등등 EBS 그다음에 심지어는 민영방송, YTN 또 연합뉴스 이런 방송들의 사장을 선임하는데 선임위원회를 많이 15명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민간인들이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면 중 하나가 우파는 별로 시민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 하는 거 보면 하지만 전교모 하지만 전교모에 회원은 많지만 실제 돈 내고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좌파 시민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언론사 대표 선임위원회는 선정위원회에 좌파 시민단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편성을 할 때 편성위원회에 언론사에 있는 노조가 참여하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사는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한마디로 편성을 좌우지하다 보니까 언론이 이번에 방송산법위원회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이제 시행만 남았는데 시행이 되면은 우리나라 언론은 완전히 이제 볼 것도 없는 좌파 언론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옛날에 차베스 했던 것 똑같아요. 차베스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법개혁, 두 번째 한 것이 언론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그냥 이렇게 차베스 엄청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교육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재정에 이제 국채를 발행해도 베네수엘라 국채를 사줄 수 없다 보니까 사준 데가 없다 보니까 돈을 발행합니다. 돈을 발행해가지고
심지어는 베네수엘라 인플레가 얼마나 올라갔냐면 2018년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8년 제일 인플레이션이 높은 때였는데 6만 5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달에 5천% 올라간 거예요. 한 달에 5천% 물가가 올라가니까 월 초에 열심히 해가지고 월말에 물건을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돈을 워낙 많이 찍어냈으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베네수엘라 그 돈이 너무 많이 찍어내서 거리에서 돈이 막 흩날리고 빵을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도가 돈이 없으니까 걸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지금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더 문제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못 들어게 하니까 다시 또 돌아오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데서 전부 가족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길거리 노숙자가 되어 있는 사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지경인데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차에서 죽고 다음에 마두로가 또 집권을 했어요. 지금 26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26년째 집권한 국민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야, 정부에서 뭐 쿠폰을 줄 거야, 뭘 줄 거야, 전부 그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후배 교수가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참담한 걸 방문을 했는데 그 유튜브를 제가 봤더니 그 이제 그 후배 교수가 워낙 그 힘들게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힘을 사실은 제 욕심 같았으면 현 정부 때 그걸 계획해야 되는데 그때 뭐 국회가 소수 다수당이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그걸 계획 못하고 지금 그렇게 넘어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그래서 가지고 돈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의 절반 정도는 월급만큼도 최저임금만큼도 못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20만 원 준다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생각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이번에 주택을 편성하면서 부채국가 채무가 약 1,000조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1,000조 원이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나라 GDP 대비 약 한 50% 가까운 건데요. 50% 되면 이게 국제적인 기준이 국가 채무가 40%가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제 2011년 남미 재정위기 때 그때 비율이 40%가 다 넘었었거든요. 40에서 45, 한 50대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재정위기 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얘기하면 이제 전부 다 뭐냐면 그거다 뭐 이런 식이죠. 보수다 그러고 돈을 더 많이 그러고 국민들도 돈을 많이 푸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역시 잘 사는 나라는 달라요. 스위스가 1976년인가? 2016년에 스위스는 1인당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한국에 2배 정도 됩니다. 2배 한 10배쯤 되죠. 굉장히 높은데 1인당 380만 원을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해서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77%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망한다. 해서 반대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래서 제가 추억을 가서 이 얘기가 가능성이 크다 싶고요. 또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전 문재인 대통령 공통적인 얘기가 야 한국은 다르지 60%보다 50%밖에 안 되는데 뭘 걱정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국가 채무고요. 미국이 말하는 국가 부채예요. 국가 채무는 뭐냐면 정부가 순수하게 국채를 발행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말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말하는 국가 부채는 국채뿐만 아니라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등등 좀 더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를 말합니다. 그건 이제 IMF가 각 나라에다 공표를 했어요. 각 나라에다가 1인 기준으로 국가 부채를 주게 하라 해가지고 IMF의 재정 통계 매뉴얼이 하고 있는데 그 재정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하시고 그 이론과 그다음에 실제상 그 사실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것까지도 베풀어서 정말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뇌 탈출이라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그 난해한 그 국제관계의 문제를 매우 쉽게 많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에게 그것을 전파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제가 특별히 이런 설명 소개 말씀을
깊이 드리는 것은 고백하자면 제가 박성현 선생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 게 지금 좀 우울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냐 뭔데 정신머리가 없는 것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베이스에 우리가 좀 낙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한국이라는 땅, 한국인이라는 정세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지역화를 했습니다. 저는 지역 지정학인데 저는 앞에 군사를 꼭 붙여요. 네, 글로벌 군사 지정학 게임 플레이어입니다. 여기가. 이거는 대륙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그 게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존뿐 아니라 그게 뭐 언어, 문자, 풍수, 주거, 의복, 음식 이런 문화의 풀세트를 발전을 시켰거든요. 심지어는 조선 후기에 굉장히 그 성리학 이거조차도 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무지막지한 중화 제국이 등장을 하니까 전 국민을 어떤 교조적인 그런 신앙 체계, 굉장히 종교화된 유학이에요. 조선 후기 성리학은 그 종교입니다.